그 방금 나온 질문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아까 그 해시 함수를 많이 쓰는 그 용도 중에 전자서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M, sig, A, hm 이렇게 A의 서명, 근데 해시 함수로 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 그 여기서 뭔가 공격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서명한 메시지가 M이면 hm 이코르 hm 프라임인 m 프라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약한 충돌, 강한 충돌 얘기하면은 약한 충돌에 해당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상진이 주어졌는데 김상진과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강한 충돌은 이거 상관없이 처음부터 그냥 임의의 m과 m 프라임 쌍을 하나 찾는 거예요. 이게 강한 충돌이고 얘를 찾는 거는 약한 충돌 찾는 것보다는 더 쉬워요. 그래서 얘는 뭐 아까 160비트면 얘는 159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2의 80승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게 유효한 공격을 하려 그러면은 약한 충돌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워요. 어렵고 그 해시 함수의 길이가 충분히 길만 하는데 160비트를 하더라도 그 강한 충돌 요 애들은 임의의 쌍을 찾는 거는 요만큼의 노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기준. 얘가 어려우면은 당연히 얘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논할 때 강한 충돌이 얼마만큼 비용이 소요되냐 이 비용을 보고 현재 컴퓨팅 수준을 봤을 때 2의 80승이면 괜찮다 그럼 쓰는 거고 괜찮지 않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더 늘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요즘은 160에서 2에 256으로 늘린 거죠. 그럼 얘의 안전성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이제 따지게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어서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그 서명 알고리즘을 분류하면은 메시지 복구가 가능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고 첨부 형태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이 첨부 형태라는 건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메시지 자체에 서명하는 게 아니라 해시값에 서명하는 걸 말해요. 해시값 자체.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해시값에 서명하는 거고 메시지가 커지면은 실제 메시지에 서명하기는 메시지에 직접 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작다. 그럼 해시 함수 없이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서명을 할 때 이 메시지를 같이 줘야 돼. 그래서 이 서명은 이 메시지에 서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저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DSS with recovery 요 방식에서는 얘 줄 필요 없이 얘를 주는 거죠. 얘는 그냥 HM이 아니라 M만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이 서명으로부터 모두 얻어낼 수 있어. M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을 얻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M에 대해서 서명한 건지 이 A라는 사용이 한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이 형태, 첨부 형태의 전자 서명이고요. 얘도 결정적인 방식, 확률적인 서명이 있는데 이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나 이런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주로 우리가 쓰는 게 결정적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으면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M과 C 쌍이 결정적이면은 나중에 C를 또 보게 되면 이 C가 M이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우연히 MC 쌍을 알게 되면은. 근데 얘는 뭐 M과 그 서명값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 위조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M의 서명값이 S면 그냥 그런 거죠. 뭐 이게 나중에 S를 또 봤다고 해서 뭐 도움되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이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뭐 확률적 알고리즘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5가지 암호 알고리즘들을 다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내부적으로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추상적으로 그 바깥 수준에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특성, 어떨 때 어디다가 쓰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5가지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공격했을 때 얻고자 하는 게 뭔지부터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밀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암호 알고리즘, 대칭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들은 복호화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얻거나 키를 얻어내는 게 어떤 공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충돌을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목적이 되겠어요. 일방향성을 깨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일방향성 깨는 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그 해시 함수에 살펴본 거는 충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에 초점을 두게 되겠고요. 맥은 해시 함수와 비슷하지만 맥도 충돌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맥은 위조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키를 위조할 수 없어야 되니까 맥 값을 위조하거나 맥 키를 얻어낼 수 없어야 돼요. 키를 항상 키는 그 적법한 사용자들만 알아야 되고 공격자는 몰라야 되기 때문에 공격의 포인트는 키를 알아내는 거. 키 없이도 뭐 위조하는 거. 맥도 위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전자서명도 위조하거나 서명 키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격하는 거고요. 이 암호 해독이라는 어떤 뭐 기술적인 방법 써서 얻어내는 거 말고 우리가 사회공학 같은 다른 방법으로 키를 얻어낼 수 있고 여기서 사회공학이라는 거는 뭐 돈을 뭐 좀 줘서 키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이거는 기술과 상관없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사회공학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또는 내가 뭐 이렇게 내 책상에 붙여놨는데 패스워드를 누가 내 방에 왔다가 보고 갔어.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해킹한 게 아니라 그냥 노출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것과 실제 뭔가 해킹되거나 해독된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현대 그 암호학의 특징, 암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암호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는 디자인 브레이크 패치 요 형태로 많이 썼어요. 그냥 누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것이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 증명 없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이제 깨졌어. 그러면 그 깨진 원인을 보고 또 보완해서 또 쓰고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안전성이 완벽하게 뭔가 수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증명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그냥 증명 없이 오랫동안 안 깨지면 안전한 거예요. 이 암호 기술들은 오랫동안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쓰였으면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엄격하게 증명이 안 된 것들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과거에는 학문적 이론이 이렇게 충분히 발전을 못했고 증명하는 기술도 마찬가지고 학문적인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증명하는 이렇게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증명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완벽한 보장을 하는 거냐?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클레드 개런티라는 용어도 있는데 아이언클레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즐겨했던 게임이 시빌라이제이션인데 아직도 그 게임 있죠? 거기에 이거 나오는데 아이언클레드 이게 배 같은 건데 그래서 얘가 무적이에요 무적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통
완벽하게 뭔가 보장이 된다 할 때 아이언클레드 개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클레드 개런티인데 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하고 공격자 모델을 세우고 이런 공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증명하는 건데 이제 이 정의나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가정들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고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성 증명은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진짜 안전하지만 실제 현장에 쓰려면 안전성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냐면 효율성도 중요해요. 너무 느리면 뭐 암호화하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럼 그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실용성 때문에 더 안전하지만 학문적으로만 존재하는 논문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기술들도 여전히 있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가정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을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 다 가능한 모든 키로 해보면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하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쓰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계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는 가장 빠른 공격 방법을 가지고도 뭐 100년, 1000년 걸리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기를 갖고 해독을 시도해봐도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시도해봐도 100년, 1000년 걸리는 거고요. 그게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고 계산적으로 안전한 것 중에 증명 가능한 안전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 해결책이 없다고 알려진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다. 얘를 해독할 수 있으면은 이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뭔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키 기술들이 주로 이런 문제들 써요.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 뭐 이산대수 문제 이런 수학적인 문제들 쓰는데 이런 수학적인 문제들은 이제 그 MP 하드 문제들이에요. MP 문제들, MP 하드 하여튼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그 얘가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있다고 증명은 안 돼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이고 그러면 이 문제의 입력 크기를 상당히 크게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못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적인 안전성 우리가 주로 쓰는 알고리즘들은 계산적으로만 안전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학원에 막 진학해서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이나 이제 문서 이렇게 공학 문서 쓸 때 우리가 그냥 쉽게 불가능하다고 막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불가능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거하고 불가능하다는 건 다른 거고 불가능한 아예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건데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컴퓨테이션의 인피지블하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못 계산한다는 거죠. 100년, 1000년 걸린다는 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 문서들은 되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불가능하다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논문에 그렇게 쓰면은 욕 먹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뭐 수학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그 흐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샤넌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서 뭐 컴퓨터 쪽으로는 또 보안 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벽한 안전성이라는 거를 이제 용어를 이 개념을 정립해 놨죠. 그래서 완벽한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데 C가 주어졌을 때,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평문이 M이 될 확률은 평문이 M이 될 확률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C로부터 어떤 내가 이미 알 수 있는 정보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학적인 표현인데 그걸 그냥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암호문을 봤을 때 내가 원래 예측하고 있던 평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뭔가 더 내가 원래 알 수 있었던 정보 말고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알고리즘은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거고요. 이 샤넌은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키 길이가 평문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고 그거를 증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저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키 길이가 메시지 길이보다 커야 하면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타임 패드라는 그런 원타임 패드고, 이 원타임 패드는 그 XOR 해가지고 암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XOR 하는 키 값이 매번 달라져야 되겠고, 키 길이가 메시지 길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원타임 패드는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샤논이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원타임 패드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쓸 수는 없죠. 키 길이가 너무 기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원타임 패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스트림 사이퍼예요. 스트림 사이퍼. 스트림 사이퍼는 XOR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28비트, 뭐 256비트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암호할 때마다 그 256비트 키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메시지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그 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XOR에서 암호를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나랑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내가 만든 것과 상대방이 똑같은 걸 만들려면 상대방도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키만 갖고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키와 추가적인 요번에 만들 때 썼던 어떤 랜덤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랜덤한 정보를 내가 이용해서 만들고 그 랜덤한 정보를 상대방이 주면 상대방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랜덤 정보 상대방 그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 키를 만들어내 가지고 받은 거를 XOR 하면은 평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이제 원타임 그러니까 스트림 사이퍼 요즘 쓰는 사이퍼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이 완벽한 안전성을 가졌다는 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의미론적인 안전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추가했는데 이게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로만. 그래서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암호문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못해야 된다. 이제 완벽한 안전성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낮춘 개념이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걔를 조금 더 뭔가 증명할 때 좀 쓸 수 있게끔 뭘로 만들어놨냐면 구별 불가 안전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 불가 안전성은 이런 게임을 이용해서 그 알고리즘이 안전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두 명이 있는데 애드버서리와 챌린저가 있는데 이제 이 애드버서리가 공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자가 이 게임에서 얼마만큼 승리할 확률이 얼마 되냐. 그 승리할 확률이 적으면 안전한 거고 승리할 확률이 높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가 돼요. 근데 어떤 게임이냐면 얘가 메시지를 두 개를 줍니다. 두 개를 주는데 길이가 같아야 돼요. 길이가 다르면 안 되고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길이가 왜 같아야 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얘는 그걸 받으면 키를 하나 만들어내요. 이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분석하려는 알고리즘의 키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 생각하는 거예요. 키를 하나 만들어내고 C0와 C1을 둘 중에 하나를 암호화해서 얘한테 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0이다 1이다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돼요.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맞출 확률은 50%죠. 그럼 50, 기본적으로는 50%인데 실제 막 53%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50.000001이다. 그러면 괜찮아.
무시했을 정도로 조금 확률은 높은데 50%보다는 조금 높은데 무시할 수 있어. 그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막 60%다. 그럼 이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증명하겠지. 뭔가. 그것까지는 저도 난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건 길이가 다르면 이 오는 걸 통해서 그냥 100%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길이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CB를 통해서 M0, M1을 그냥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길이를 같은 거로 하게 되겠고, 이렇게만 해서 게임을 진행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요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을 뭘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안전성의 논의가 이제 달라지는데, 예, 요거 좀 이따 오고, 이제 요거를 봅시다. 모든 암호 알고리즘은 전사 공격에 대해서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사 공격은 어려워야 되겠죠.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그 전사 공격이 전부인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전사 공격보다 더 쉬운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RSA는 1024비트를 쓰면 1024비트를 다 트라이 보기보다는 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키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키를 이용해서 그 전사 공격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전사 공격은 암호 해독 공격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 사이에 뭔가 할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 암호문 단독 공격이 있습니다. 암호문 단독 공격. 그러면 공격자는 이 K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한 100개 추가적으로 얘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봐라. 이 CB 말고 요 두 개를 암호화한 것 중에 하나만 줬고, 그리고 K로 암호화된 다른 메시지들을 암호화된 거를 뭐 100개, 1000개 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독해봐라. 그게 이제 암호문 단독 공격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암호문 단독 공격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통신으로 지나간 메시지 보면은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여러 가지 암호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문 단독 공격은 실제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지평문 공격은 요거는 뭐만 줬어요? 암호문만 줬죠. 요거는 M과 C를 쌍을 뭐 100개, 1000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M에는 아까 M0, M1은 빼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M을 암호해서 주는데 암호문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평문 주는 거야. 줬는데 해봐라. 이런 거고. 그럼 이렇게 내려갈수록 공격자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공격자의 능력이 커지는데도 해독을 못해. 그러면 더 안전한 거죠. 이 알고리즘은 암호 단독 공격으로 깨진다. 그럼 정말 약한 알고리즘 되겠고, 이 알고리즘은 선택 암호문 공격해도 안 깨진다. 그럼 더 안전한 알고리즘이 되겠죠. 선택 평문 공격은 얘는 공격자가 그 맞춰야 되는 사람이 M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런 M들에 대해서 암호화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해줘. 해준데 해봐. 그거 내가 다 해줄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공격해보는 게 선택 평문 공격이에요. 선택 암호 공격은 거꾸로 하는 거지. 내가 C들을 쫙 선택하고 그 C를 복호해가지고 M을 쫙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 암호문 공격이고, 실제 공격키에서는 얘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공격키에서는 그 얘가 갖고 있는 게 아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그 공격자가 그 맞춰야 되는 사람이 키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 공개키 기술에서는 공격자가 뭘 갖고 있냐면 공개 키는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개인 키가 없다는 상태에서 개인 키를 찾아내려는, 아니면 복호화하려는, 공개 키로 암호화된 걸 복호하려는 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개 키로 가면 또 되게 특이해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M 줬는데 줬으면 나는 그 공개 키로 M0를 암호해보고 M1을 암호해보고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야. 결정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결정적인 알고리즘 이 게임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정우적 선택 암호 공격인데, 정우적 선택은 하면서 막 해보니까 요 M에 대한 C가 있으면 좀 더 내가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또 얘기하면 그걸 주는 거야. 계속 주는 거야.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우적 선택평문 공격이고, 정우적 선택평문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게 보통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알고리즘 안전성을 분석할 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실제 세계에서도 실제 공격자가 저런 능력들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실험실에서 저런 거를 갖고 있어도 실제 깰 수 있는지 안 있는지를 이제 실험해 보기 위한 어떤 그런 가상의 공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증명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깼으면은 우리가 이 공격의 복잡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뭘 갖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의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택평문 공격 뭐 했는데 몇 개의 메시지를 내가 갖고 있더니 깰 수 있더라. 뭐 100개를 갖고 있으니 깰 수 있겠더라. 2에 56개의 쌍을 갖고 있더니 깰 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처리 복잡성은 뭐 늘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 이런 거고요. 저장 공간 요구 사항은 또 얼마가 되냐 하는 거고요. 실세계에 일어났던 일들 보면 2G에서는 2개월 동안에 2TB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 모았더니 수초 내에 그거 갖고 키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거 갖고 뭔가 또 방법을 찾아서 이제 깨는 거죠. 근데 저 데이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히 시월이 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암호 해독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완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키를 발견한 경우예요. 키 발견하면 끝난 거지 뭐. 뭐 학습 목표로 했던 키를 내가 얻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키를 못 알아냈는데 봤더니 내가 키 없이도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키는 못 알아냈는데 알아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광역 성공을 했다 그래요. 광역 성공을 했다. 키는 못 알아냈는데. 그 다음에 인슨 성공. 일부 메시지는 해독하고 다른 것들은 해독이 안 되는 그런 거가 인슨 성공이고, 이제 맥이나 그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존재 위조, 선택적 위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요. 존재 위조는 뭔가 서명을 위조는 했는데 내가 위조하고 싶은 어떤 값에 대해서 위조 값을 찾아낸 건 아니고 임의의 값에 대해서 그 전자서명 값을 찾아낸 거예요. 랜덤한 어떤 값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얻어낸 거야. 다 1인 거, 뭐 다 0인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조를 한 경우, 선택적 위조는 어떤 특정 종류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서명을 위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맥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인수 성공이 아니라 뭔가는 그래도 해낸 거는 정보 추출. 얘는 뭐 키가 128비트인데 한 5비트는 알아냈다. 평문에 한 5비트는 알아냈다. 그러면 정보를 추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 알고리즘을 낸 공격에 대해서 이 결과는 뭐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성이라는 게 아까 아이언클레드 개런티가 안 된다 그랬죠. 그 얘기는 이 부채널 공격이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공격 방법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공격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알고리즘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널 공격은 뭐냐면은 입력과 출력 외에,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 외에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부채널 공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시간을 이용하거나 전력 소비 아니면 뭐 열 발생, CPU가 열을 얼마나 발생하냐 뭐 이런 거를 측정해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코딩하면은 두 개의 바이트를 비교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겠죠. 가다가 틀린 거 발견하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틀린 걸 발견하면은 어디서 틀렸다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죠. 시간 차이로. 첫 비트에서 틀린 거, 뭐 끝에서 틀린 거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뭐라냐면 항상 어디서 틀렸는지 결과 시간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할 때처럼 짜는 게 아니라 좀 효율성을 높이려고 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뭔가 이 함수의 결과가 어떤 데이터 들어가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부채널 공격이라고 그래요. 시간 차이, 뭐 CPU에서 발생하는 레디에이션의 차이, 무슨 열의 차이, 전력 소비량의 차이 이런 것 갖고 얘가 1비트를 썼는지 0비트를 썼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제 부채널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AI 기술까지 들어가죠. 그 차이 분석된 결과들을 이제 인공지능 이용해서 또 분석을 해가지고 더 빠르게 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부채널을 활용할 수 없게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잘한다고 해서 알고리즘 만들어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보안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구현된 거를 가져다가 써야지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자 컴퓨팅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두 가지 알고리즘이 글로벌 슈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동작한다는 원리들은 아주 오래전에 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은 ON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비용들이 때문에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글로벌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팅이 확실해도 돼도 그냥 128비트 쓰면 256비트 쓰면 되고 256비트 쓰면 512비트 쓰면 그래도 계속 그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키 기술들은 이런 수학 문제를 의존하고 있고 이 수학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그런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이제 그 특성 때문에 얘네들을 깰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못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화라는 게 있고요. 이 양자 내성 암호화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양자 내성 암호화는 공개키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대칭키 기술이 아니라 공개키 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돼도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전자 서명 알고리즘을 찾는 게 양자 내성 암호화고요. 대안은 이제 MP 하드 문제를 기반으로 한 거, 아니면 해시 함수 기반한 거, 주로 요 MP 하드 문제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도 MP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MP 하드 문제가 아니겠구나. 근데 얘네들도 MP 문제에서 아직까지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얘가 MP 완전은 아니에요. MP 완전 문제라는 건 그 MP 완전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면
모든 MP 문제가 다 효율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뭐 TSP 문제, 영일 배남 문제 이런 것들이 그 MP 완전 문제인데 이 양자 컴퓨팅에서 그런 MP 완전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요 두 개의 특수 문제들은 이제 양자 컴퓨팅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여전히 양자 컴퓨팅과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그런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들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격자 기반, 레티스 베이스 뭐 하는데 저도 거기까지 자세히는 예,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요것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도 전자 서명 기술을 쓰는데 타운 곡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은 비트코인은 깨집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기 전에 파세요. 대폭 폭락하고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아마 알고리즘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